비트코인이 건전화폐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보시죠.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넥스트머니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길고 길었던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리즈의 마지막인 9장 비트코인은 어디에 좋은가? 에서 비트코인의 쓰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총 4가지의 쓰임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전 영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희소성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했었죠.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어떤 것이 희소할까요? 흔히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를 반박합니다. 1980년에서 2015년까지 석유의 생산량은 55%가 늘었지만 매장량은 148%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가 소모하는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석유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석유 외 대다수의 천연자원은 지속적으로 매장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땅을 더 깊이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원의 양은 실제 매장량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시간, 창의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저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간이 시간을 넘어 가치를 가장 잘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 비트코인을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희소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가치가 올라가도 채굴 장비가 발전해도 2100만 개만 존재할 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지구상에서 희소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될 겁니다. 희소성을 나타내는 저량 대비 유량 비율은 2025년 금의 2배가 되고 채굴이 완료되는 2140년엔 희소성이 무한대가 된다고 하죠. 희소성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장점을 한 가지 더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형태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물리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특성을 모두 지녔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희소한 것은 모두 물리세계에서만 존재했었죠.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희소한 것은 쪼개거나 옮기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 디지털 형태의 가치는 전송과 보관이 매우 간편하지만 희소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희소하면서도 아주 작은 가치부터 매우 큰 가치까지 전 세계 어디든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희소 자원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 여러분은 저자가 꼽은 진정한 희소 자원에 동의하시나요? 다음은 개인의 자율 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임스 데이비슨과 윌리엄 리스모그는 자주적 개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전체주의적 충동을 갖춘 현대민족 국가는 중세 유럽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자유를 점점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 기계공학, 인쇄술, 자본주의, 현대 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산업사회가 열리고 약 500년 전 현대 시민권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전쟁과 다양한 정치, 경제 체제를 거치면서 시민권은 새로운 힘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적 개인의 저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부의 통제나 검열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죠. 하지만 유독 화폐 송금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무정부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모시 메이는 사이퍼펑크 운동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죠.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국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는 이를 정치 철학으로 발전시킵니다. 그에 져서 자유의 윤리에서 자유의지와 자기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유지상주의 무정부적 자본주의만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자발적 협동 위에 형성된 세계의 화폐라는 점에서 무정부적 자본주의의 구현체입니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는 불량배를 떠올리지만 비트코인표 무정부주의는 개인이 정부의 통제와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벗어날 도구일 뿐이며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누구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단지 자발적이고 중립적이죠. 저자는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아직 매우 낮지만 머지않아 정부의 금융규제를 회피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부를 저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채택률이 높아지면 거래 비용이 상당해질 것이고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쓰기엔 적당하지 않아질 테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개인 자유에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완전한 형태의 나의 재산이며 권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나의 자주권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산을 들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국제결제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국제결제에는 달러, 유로, 금, IMF 특별권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들에 비해 우월한 점을 가지고 있죠. 그건 바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보낼 수 있고, 금보다 이동이 빠르고 간편하며 정부기관이나 은행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간섭이나 검열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비트코인을 소매 결제보다 대규모 국제 결제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두 번째 참여자였던 할피니도 2010년 비트코인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체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고 처리 용량에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지불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수료에 한계가 있죠. 이러한 점은 2차 결제자를 필요로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은행의 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훌륭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처리 비용도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통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계속하여 가치를 키우며 점점 많은 금융기관에서 활용된다면 결국 중앙은행의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준비 통화는 중앙은행끼리의 계좌를 청산하고 자국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죠. 현재 중앙은행의 준비 통화는 달러, 유로, 파운드, IMF 특별인 출권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중앙은행이라면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준비 통화로 사용된다면 통화 정책과 국제 결제를 매우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어떤 화폐 정책보다 우월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많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뒤늦게 뛰어든 중앙은행은 매우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방치하는 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책에서는 현대 시대를 로마 말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아우레우스면 비트코인은 솔리두스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비유하네요. 머지않은 미래에 비트코인은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힘은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능력이 우월하다는 점도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비트코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시대의 솔리두스처럼요. 저자가 꼽는 비트코인의 마지막 쓰임새는 글로벌 가치 척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금은 오랫동안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명목화폐가 등장하게 되었죠. 명목화폐는 각 나라가 발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사용하기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경 밖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를 먼저 사야 하고 거래할 때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고 금을 사용하던 원래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뿐입니다.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금보다 우수한 비트코인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빠르고 쉽게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다 아는 사실이니 이제 다른 장점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3장 금속 화폐에서 금속의 산업적 수요가 적어야 화폐로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은 원래 귀금속 외에는 산업적 용도가 거의 없었지만 반도체 등 금의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화폐성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변수가 생겼죠. 반면 비트코인은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중립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척도라는 말이 주는 독립성에서도 비트코인은 유리합니다. 국제 가치 척도는 그 어떤 나라의 정책에도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중립적이라는 점과 비트코인의 운영이 독립적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로 비트코인은 국제 결제와 가치 척도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9장에서 가치 저장, 개인 자율 주권, 국제 온라인 결제, 국제 가치 척도 이렇게 4가지 갈래에서 비트코인이 좋은 이유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솔리두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하는 은행의 등장? 정말 신선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나요? 프롤로그부터 9장까지 달려온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리즈. 오늘로 시리즈를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책의 마지막 장인 비트코인 문답은 각자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저희 채널의 억울한 비트코인 시리즈도 함께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페딘 아모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다루어 본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리즈.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주세요. 안녕!